은행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망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은행은 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대출 영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이 사업 확장보다는 생존에 집중하면서 대출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은 예금으로 받은 돈을 주로 미국 국채 등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계속 찾아가면서 이 은행은 고객들에게 내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채권을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 채권은 매입 당시엔 저금리였지만 요즘은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입 당시보다 손실을 보고 팔아야 했습니다. 채권의 수익률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SBV는 크게 손실을 입었고 은행에 돈이 부족하다는 걸 안 예금주들이 은행으로 달려와 예금을 인출하는 바람에 이 사태가 터진 거죠. 사태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이 은행의 문을 닫기로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즉 정리하면 IT 스타트업 중심의 대출이자의 수익성 악화로 예금 지급을 위해 채권을 판매, 그러나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이로 인한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결국 인출의 가속화가 파산이라는 파국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네, 은행이 망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 당국은 예금자들을 보호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은 구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예적금을 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라고요. 은행은 망하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이죠. 그렇기에 나의 노후를 시중은행 예적금에 몰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자들은 자신들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미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1인당 25만 달러입니다. 은행에 돈이 없어도 예금보험공사의 돈으로 한 사람당 25만 달러까지는 예금을 돌려준다는 뜻인데, 바꿔 말하면 그보다 많은 예금을 갖고 있는 예금주들은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행일까요? 최근의 소식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일부를 제외하곤 예금의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앞으로 계속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나면 예금자들은 조금이라도 불안한 느낌을 주는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크고 안전한 은행으로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은행들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행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파산 시 고객 예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호한도는 2001년 국내 총생산 등을 근거로 책정된 뒤 23년째 긴 기간 동안 제자리입니다. 미국 3.3배, 일본 2.3배, 영국 2.3배 등에 견조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호한도 비율도 1.2배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전액 보장에 대한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처럼 여러 은행으로 퍼져나가 뱅크런이 여기저기 터질 때 과연 한국이 미국과 다르게 모든 은행에 있는 예금을 전액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전액 보장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예금을 전액 보장해준다는 법이 통과되었을 때 예금자들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살피기보다는 이자를 많이 주는 곳만을 찾아다니게 될 것이고, 금융회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고수익, 고위험, 불건전한 경영 형태를 추구해서 부실화돼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실화된 위험은 결국에는 세금으로 메꿔지게 되는 셈이겠죠. 결국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보험료, 적립금 또는 공적 자금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해줘야 하므로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서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즉 이처럼 나의 전 재산을 안전하다고 노후 대비로 은행의 예적금에 전부 다 맡기는 것이 옳은 노후 대비일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은행 예적금의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돈을 빼서 예적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은행에서 고금리 상품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 역시도 짧은 기간과 일시적인 프로모션, 소액 예적금을 위해서만 운영했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간 넣어야 하는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은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르자 예적금 상품에 돈을 넣어 이자를 챙겼던 자산가들도 채권, 주식, 펀드로 이미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최고 5%를 넘었던 시중은행 금리는 3%대 초중반으로 하락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은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일찍이 채권 시장이나 다른 투자 상품으로 옮겨간 것이죠. 우리는 저런 고액자산가들처럼 큰 돈을 단기간에 예적금에 넣고 수익을 내기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큰 돈을 투자로 굴리실 수 있다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월급이나 월 수익을 차곡차곡 다달이 정기적으로 넣어가야 하죠.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금 금리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맡긴 가게들은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과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33%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실질금리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즉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은행 예적금을 가입하더라도 물가 상승분만큼 이자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봤다는 의미입니다. 올해는 다를까요? 슬프게도 올해의 실질금리 전망도 밝지 않은 전망입니다.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로 지난해 11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은 2월에도 5%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향후 물가 경로상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심지어 곧 다가올 공공요금 인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전망인 만큼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도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밑돌 예정입니다. 은행에다 예적금을 하는 것이 돈을 모으고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은 야금야금 돈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궁금하시다면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같이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토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제 역시 미래 가난을 위해 대비하는 경제 이야기 또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